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트랜지스터는 하나는 접합형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 하나는 전개 효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접합형, 아래는 전개 효과예요. 자, 근데 접합형이라고 하는 것과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자, 접합형은 이제 증폭에 사용이 되고요. 증폭. 자, 그 다음에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에 이용이 됩니다. 스위칭. 온오프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면은 접합형 트랜지스터에는 단자가 3개가 있는데요. 자, 각각 B라고 쓰고 베이스, C라고 쓰고 콜렉터, 그 다음에 E라고 쓰고 이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G라고 쓰고 게이트, 그 다음에 D라고 쓰고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S라고 쓰고 소스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GDS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권동성으로 외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무리수였던 것 같죠? 그쵸? 자,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의 단자는 GDS가 있다. 저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안 좋은 개그였기 때문에. 자, 다시. 어쨌든 이 BJT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될 텐데, BJT라고 하는 것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입니다. 접합형 트랜지스터고요. 이거는 전류구동형 소자로서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증폭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증폭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이 이미터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NPN형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우측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놨죠. PNP형이라고 해서 똑같이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NPN형 트랜지스터는 무엇이냐면요. 컬렉터에 N형 반도체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베이스에 P형 반도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터에 N형 반도체를 쓰는 게 NPN형 트랜지스터요. 그 다음에 여기는 P, 여기는 N, 여기는 P를 쓰는 거. 이것을 PNP형 트랜지스터인데 일반적으로는 NPN형 트랜지스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터에서 지금 보시면요. 컬렉터 쪽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미터는 뭐냐면요. 이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캐리어를 보내는 곳입니다. 이미터. 어디로 보내냐면 이 컬렉터로 보내요. 컬렉터는 우리 컬렉터가 영어로 뭡니까? 수집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 이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전하 캐리어를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를 일로 보내니까 지금 이 화살표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하를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류가 지금 아래쪽으로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미터에서 컬렉터까지로 가는 과정에서 전류의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 아주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단자를 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베이스의 성질에 따라서 전류전압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증폭률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NPN이면 NPN형 트랜지스터가 된다고요. 자, 그럼 PNP형은 무슨 말이냐? PNP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화살표가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가고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와 여기가 서로 다르다.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핑 농도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반도체에 다 불순물을 첨가를 한 도핑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도핑 반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컬렉터가 도핑 농도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도핑 농도가 제일 작은 단자는 하면 컬렉터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증폭기에서 사용이 될 때,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증폭용으로 사용을 할 때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을 가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첫 번째 베이스 이미터가 있고요. 두 번째 베이스 간, 컬렉터 간이 있습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즉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증폭을 위해서는 어떠한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야 되냐면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간엔 어떠한 전압을 인가해야 되냐면 역방향 전압을 인가해야 돼요. 역방향 전압 인가.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에다가 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극을 한다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자, P는 플러스,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를 해야 순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NPN형 트랜지스터와 PNP형 트랜지스터가 서로 반대겠죠? 그쵸? 왜냐면은 여긴 PNP고 여기는 NPN이니까 당연히 극성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자, 베이스와 이미터의 순방향을 전압을 인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NPN인 경우에 베이스와 이미터가 순방향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와 여기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간의 역방향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NP형에서 베이스와 이미터는 순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요. 베이스와 컬렉터 간의 역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증폭 장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또한 잘 암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볼까요? NPN형과 PNP형의 두 종류로 일반적으로 NPN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NPN형의 경우에는 도통 시 전류는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흘러가고 그 반대로는 흐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PNP형에서는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흐르고 그 반대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전류 특성은 베이스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이스 전류가 계속해서 인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 전류가 끊기면 도통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저항, 트랜지스터의 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공식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은 PC분의 TJ-TA인데 여기서 TJ라고 하는 것은 정합 온도의 최대 전격값을 말하게 되고 TA라고 하는 것은 주위 온도, 그 다음에 PC라고 하는 것은 컬렉터의 손실의 최대 전격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열 저항의 단위는 도씨 퍼 와트입니다. 자, 위에는 온도차니까 도씨가 되고요. 아래는 손실이기 때문에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5번, 5번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베이스 이미터 간에 직류 전압을 공급을 할 때 베이스 이미터 직류 전원, 베이스 이미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인가될 때 그 인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직류 전원 공급 시 바이어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의 종류 볼게요. 첫 번째는 고정 바이어스, 두 번째는 전압 궤환 바이어스, 세 번째는 전류 궤환 바이어스, 네 번째는 조합 바이어스. 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정 바이어스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손실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손실이 크다. 손실이 작아요. 전력 소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소비라고 정정해서. 소비는 작지만 안정도가 좋은 거.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압 궤환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정 바이어스에서 안정도 개선 한 방식이 전압 궤환 바이어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류 궤환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사용은 됩니다. 널리 사용은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손실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손실이 크다. 다만
온도에 대한 안정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합 바이어스는 2번과 3번의 조합입니다. 전류계환과 전압계환 바이어스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합성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표현이 돼요. 가장 안정적.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이런 바이어스 인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바이어스 방법은 이라고 하면은 조합 바이어스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옆에다가 이쪽에다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우리 SCR 있잖아요. SCR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저기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3단자 역저지 사이리스터죠? 즉 SCR의 구조입니다. 기호입니다. 자, 이것을 트랜지스터로 등가 회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전류가요 역저지이기 때문에 SCR은 역저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류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PNP형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번에 NPN형 트랜지스터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게이트가 여기고요. 에노드가 여기고요. 캐소드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PNP형, 여기가 NPN형인 것을 전류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SCR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영상 멈추셨다가 전류 방향이 그냥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객관식이잖아요. 보시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전류가 가고 있으면 등가 회로인 겁니다. 이 역저지인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BJT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JFET를 한번 볼게요. JFET. JFET이라고 부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살짝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했던 내용에서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스위칭을 주로 하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고요. 아까 전에 베이스의 역할을 여기서는 게이트가 하는 것이고 컬렉터의 역할을 드레인이 하는 것이고 이미터의 역할을 소스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 G, C, D, E, S가 서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었죠. 아까 전에 BJT는 어땠어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였는데 여기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습니다. 즉 여기가 캐리어를 수집하는 데고 전압 캐리어를, 여기는 캐리어를 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N채널형과 P채널형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접합형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거든요. 자, 보시면 N채널형과 P채널형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N입니다. N형 반도체고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강낭콩 같이 되어 있는 거, 요 두 개가 지금 P형 반도체 두 개가 있죠. 즉 약하게 도핑된 N형 반도체가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강하게 도핑된 P형 반도체가 이렇게 공핍 영역을 하고 있는 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N채널 JFE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채널 JFET. 지금 그림이 교재에 있는 그림이 바로 N채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럼 P채널은 무엇일까요? P채널은 이번에 거꾸로 채널이 P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 공핍 영역을 N채널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을 P채널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는 N채널형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류의 흐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공핍 영역이 서로 이제 맞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핍 영역이 붙어버리니까 전류가 못 가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핀치오프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PN 접합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공핍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P형 반도체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가해진다, 전압이. 그러면은 이 공핍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커지게 되면은 드레인 소스, 요 전류의 통로가 점점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이 전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게이트 소스 간의 역방향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그 역방향 전압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증가시키면 공핍 영역이 더 확대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널이 사라진다. 채널이 사라진다는 거는 공핍 영역으로 막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막힐 때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하고요. 또는 차단 전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컷오프 볼테이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핀치오프 전압 또는 차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핍층의 확산이, 여기 정의 중요합니다. 공핍층의 확산이 채널을 거의 닫아버리는 게이트의 역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컷오프 전압 또는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몇 개 그려드리면, 하나만 그려드리면 여기를 이제 드레인 소스 간 전류 I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드레인 전류 값이고요. 세로축이. 자, 가로축은 무엇이냐면 우리 VDS입니다.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이에요. 자, 여기 간의 양단의 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역방향 전압을 인가한다고 했는데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게이트 소스 간에 전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역방향 전압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결국에 어쨌든 포화돼서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전류가. 자, 이 부분이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일 때 기준입니다.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VGS가 마이너스 2V일 때.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VGS가 마이너스 3V일 때, 즉 역방향이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VGS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V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전압입니까? 이때 게이트 소스 전압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핀치오프 전압과 또는 차단 전압이라고 불리는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N채널 JFET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현상이 나타난다. JFET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이 핀치오프 전압이랑 이런 차단 전압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방향 전압을 인가시키면 점점 전류값이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엔 채널이 닫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스펫을 보겠습니다. 모스펫은 BJT보다는 전력 손실이 많아요. 전력 손실이 많은데 주 기능은 뭐냐면 스위칭이에요. 마찬가지로 스위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소스, 드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 즉 고속 스위칭 소자로 잘 사용되는 것이 모스펫입니다. 모스펫. 그래서 안정적이고요. 스위칭 시 소요 전력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전력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2차 항복이 없고 열폭주 현상도 거의 없으며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의 제어 전압을 지속적으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베이스에 계속해서 전류 넣어줬던 것처럼 여기 모스펫도 게이트에 계속해서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JFET보다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여기 중요하죠. JFET보다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서 전류가 작게 흘러요.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절연이 조금 더 양호하다. 어떤 것보다 JFET보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스펫은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거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의 전기 효과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이 양호하다는 특징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 제어 가능한 소자예요. 스위칭. 자, 그 다음에는 IGBT입니다. IGBT. IGBT는 게이트 절연, 인슐레이션 게이트, 그쵸? 게이트 절연 양극성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인슐레이트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약자가 되는데요. 모스펫과 BJT의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GTO 사이리스터의 장점 또한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스펫과 BJT를 복합한 형태의 소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어디서 있었죠? 입력 부분이잖아요. 입력 부분이 모스펫의 출력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출력 부분, 이 부분 컬렉터와 이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었죠? BJT였죠. 그래서 출력 형태는 마치 BJT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게이트, 이미터, 컬렉터 어떻게 보면은 짬뽕되었다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섞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IGBT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GBT는 전압 제어 소자예요. 전압 제어 소자. 전류 구동 소자가 아니라 전압 제어 소자로서 게이트와 이미터 간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서 BJT보다 구동이 쉽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쓴 거는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JT처럼 온드롭이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일정하여 모스펫보다 훨씬 큰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자, 온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구동 시에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BJT처럼 온드롭이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일정하기 때문에 더 큰 전류를 모스펫보다 흘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역방향 전압을 저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like 어떤 것처럼 GTO처럼 역방향 저지 특성을 갖고 있고요. FET와 트랜지스터 중간 정도의 빠른 스위칭 속도로 FET와 트랜지스터 중간 대전력의 고속 스위칭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전압 제어 소자는 모스펫과 마찬가지로 전압 제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 스위칭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째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반도체 소자의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비교. 자, 첫 번째, 방향성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중 두 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다음 중 3단자 소자가 아닌 것, 아니면 다음 중 단방향인 것은, 다음 중 양방향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서 이런 방향성, 단자수, 구조, 사이리스터 사용 예시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향성 먼저 볼게요. 자, 양방향, 쌍방향 소자입니다. 다이악, 쌍방향이었죠. 트라이악, 쌍방향이었습니다. 우리 SCR이 역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향이었죠. 자, 그 다음에 SSS라고 하게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P, N 접합에서 이제 P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러면 몇 층 구조예요? 5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쪽에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었죠?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쪽에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게이트를 떼버린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에노드 캐소드의 2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2단자 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단자 소자에 SSS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떠한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조광 장치 등에 사용이 되는 SSS, 즉 쌍방향 2단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다이악과 마찬가지로 쌍방향 2단자 소자예요. 자, 그리고 역저지 소자가 있습니다. 또는 단방향 소자가 있는데 이거는 SCR, LASCR, GTO, SCS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LASCR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하여금 도통을 하는 겁니다. 빛을 신호로 해서 도통하는 것을 우리가 SCR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빛을 트리거 신호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빛을 트리거 신호로 이용을 해서 도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SCS는 뭐냐면요.
SCS는 그냥 단방향 4단자 사이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요. 방향성에서 양방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역저지, 단방향에서는 SCR, LASCR, GTO, SCS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자수는요. 2단자 소자는 다이악, SSS,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다이오드도 에노드, 캐소드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3단자 소자는 SCR, LASCR, GTO, 트라이악이 있겠고요. 4단자 소자 유일합니다. SCS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단방향 4단자 소자는 이렇게 물어보면 단연 그냥 SCS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조는 3층, 4층, 5층이 되어 있는데요. 자, SSS는 이렇게 5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트라이악이나 뭐 SCR 이런 거는 4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이악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이리스터의 사용 예시는 이 사이리스터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교류와 직류를 변환하는 제어 및 주파수 변환에 사용이 되고요. 위상 제어에 의한 교류 전력을 제어하는 데도 사이리스터가 사용이 되고요. 위상 제어에 보통 사용이 되는 거 SCR이 있었죠. 그렇죠? 정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직류 전압 변환 제어 또는 트리거 회로, 카운터 회로, 인버터, 초퍼 등에 보통 사용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사이리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전류 구동과 그 다음에 전압 구동입니다. 전류 구동의 소자에는 GTO가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SCR이 있었죠. SCR이 있었고, 그 다음엔 트라이악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악.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류 구동이에요. 그럼 문제로 나오기 딱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압 구동입니다. 전압 구동은 SSS에다가 IGBT에다가 여기는 MOSFE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압 제어 소자, 즉 전압 구동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반도체 소자는 자, 광전자는 말 그대로 태양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광전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미스터가 있는데 서미스터 보시면 큰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지며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큰 부의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미스터의 저항값이 감소하였다. 그럼 이때 서미스터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큰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저항값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에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저항값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서미스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전도 셀은 광전 변환 소자가 되겠고요. 바리스터는 평소에는 그냥 절연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떠한 과전압이 발생하면 거기에 약간 방패 역할을 해주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회로, 전자회로에서 커패시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바리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커패시터에 과전압이 오르게 되면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과충전으로 인해서. 그쵸? 그런데 어쨌든 과전압이 발생되면 바리스터가 가만히 있다가 이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거든요. 베리어블과 레지스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인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과전압이 발생하면 저항을 확 줄여요. 자신의 저항을. 그러면 자신의 저항이 확 줄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다 바리스터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스터 혼자 그 고통을 다 안고 커패시터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멋진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의 전압을 낮춤으로써 고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리스터다. 그 다음에 UJT라고 되어 있는데 UJT의 U자는 유니폴라입니다. 유니폴라. 단극성 단접합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극성 유니폴라 J, 정션, T, 트랜지스터입니다. 단접합 트랜지스터. 자,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보통 이제 발진 회로. 발진 회로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스위칭 부품입니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 또는
중간 정도의 중간 주파수 대역의 발진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다이약은 우리 봤죠? 다이약은 트리거 회로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근데 PU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 유니폴라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UJT보다는 PUT가 더 어떻게 되냐면 제어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낮은 전류에서 동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PUT를 적어보면은, 자, PUT라고 하는 거는 UJT보다 제어는 복잡합니다. 복잡. but 그러나 더 낮은 전류에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트리거 펄스를 얻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은 UJT, 다이약, PUT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버렉터 다이오드는 이제 뭐 버렉터 할 때 렉자가 아이어도 되고 영어이기 때문에 어이어도 됩니다. 자, 버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 또는 가변 커패시터 다이오드로서 역방향 전압이 변함에 따라 등가 정전 용량이 변함을 이용하는 그런 얻어내는 것을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렉터 다이오드도 문제조 몇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변 용량 다이오드 또는 가변 커패시터 다이오드 또는 버렉터 다이오드 이 세 가지 의미 동일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역방향 전압이 바뀜에 따라 등가 정전 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자, 지우고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을 했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이오드는 에노드와 캐소드 두 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단자 구성되어 있죠. SCR은 역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입니까? 역방향은 맞는데 3단자 사이리스터죠. SCR이 턴 오프 되기 위해서는 게이트의 전류를 줄여야 됩니까? 아니죠. 에노드 캐소드 간의 최소한의 전류, 즉 레칭 전류 말고 유지 전류 있죠? 유지 전류 이하로 낮춰주어야 턴 오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GTO는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름에서 나오죠.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니까 O가 되겠고. 자,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까? 양방향, 즉 SCR이 서로 역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양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JFET의 공핍 영역이 확대되어 채널이 닫혀버리는 것을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또는 차단 전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 정압 온도 TJ의 최대 전격값을 75도C, 주위 온도 TA는 35도C일 때 컬렉터 손실 PC의 최대 전격값을 10W라고 할 때 열 저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되게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푸신다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격값 컬렉터 손실 10W분의 처음에 정압 온도 TJ의 최대 전격값 75도C죠. 75 마이너스 35도C라고 하면은 10분의 75 마이너스 35면은 10분의 40이죠. 그러면 4 단위는 도씨, 퍼센트가 아니라 도씨 퍼 와트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4도씨 퍼 와트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류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류 회로. 정류 회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만 보시면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인데 교류 전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방향으로는 흐를 수 있고 이 방향으로는 막아주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즉 여러한 입력 파형이 인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의 파형은 출력되지 않는 그런 회로를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죠. 그리고 주기가 위의 파형은 2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 정도가 안 출력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출력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주기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또한 단상 반파와 기본파가 주파수가 동일하게 돼요. 파형이 반복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ED라고 하는 것은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류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원을 해서 이 정류기를 거쳐 이 부하에 나타나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입니다.
결국에 실효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D라고 하는 것은 유도를 떠나서 파이분의 루트 2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파이분의 루트 2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근사값이 0.45가 됩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 다이오드를 사용한 단상 반파 정류에서 정류, 기본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0.45이고요. 그 다음에 2는 교류 전원의 실효값입니다. 전원의 실효값. 최대 전압이 있으면 실효값은 루트 2로 나눠줘야겠죠. 교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교류전원 220V 이러면 이미 실효값이라는 거예요. 자, PIV라고 하는 건 첨두 역전압입니다. 첨두 역전압. 첨두 역전압은 역방향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전압을 첨두 역전압 또는 최대 역전압이라고 해서 PIV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단상 반파인 경우에는 루트 2가 됩니다. 그 값이. 근데 루트 2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ED가 있고 여기가 파이분의 루트 2죠. 그럼 파이를 넘깁니다. 그러면 루트 2는 파이 ED가 되죠. 그럼 여기가 파이 ED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2타는 40.6%의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는 동일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를 했지만 그 직류분에 교류분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은 교류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맥동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 겁니까? 직류분의 안에 포함된 교류분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더 정류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그려져 있는 이 회로는요. 단상 전파 정류는 전파 정류인데 브릿지 정류 회로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고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 2개를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물론 다이오드 4개와 2개 사용했을 때 그 출력값은 동일합니다. 다이오드를 2개 썼냐 4개 썼냐만 다를 뿐이지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출력 요 값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를 하나는 이렇게. 자, 이쪽은 저항이 있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는 다이오드 1, 여기는 다이오드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파형은 동일합니다. 입력 전압이 이렇게 왔겠는데 전파가 정류가 되니까 음의 주기도 이렇게 플러스로 정류가 된 겁니다. 항상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출력이 되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주파수, 즉 주기의 역수는 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반면에 이 정류된 파형의 주파수는 어때요? 파형이 한 번, 끝, 한 번, 끝 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란 말이에요. 주기가 파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상 전파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의 2분의 1 수준이 됩니다. 2배 수준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 수준이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F단상 전파는 EF 기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유도 과정을 통해서 파이분의 2 루트 2라는 값으로 유도가 되고요. 자, 이것은 근사값으로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는 0.45, 단상 전파는 그것의 2배죠. 그래서 0.9, 여기는 파이분의 루트 2였는데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첨두 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과 브릿지가 다릅니다. 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일반이 되는 거예요. 다이오드 2개를 썼을 때가. 자, 그러면은 2 루트 2가 되고 2 루트 2라는 것은 파이 ED가 되죠. 그쵸? 근데 브릿지 정류회로에서는 루트 2 값입니다. 이 둘이 달라요. 둘이 달라요.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ED가 되죠. 요거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은 단상 반파일 때보다 2배 높아진 81.2%가 되고요. 굉장히 높아졌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말씀드렸고 맥동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48%가 됩니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삼상 반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상 반파.
자, 삼상 반파 정류 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오드 3개를 이용해서 반파 정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봤을 때 이 D라고 하는 거는 1.172로서 정리가 되는데, 자, 요거는 2파이분의 3 루트 6의 2로서 정리가 돼요. 요 근사값이 1.17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는 교류 전원의 실효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본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의 관계는 삼상 반파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의 3배가 됩니다. 아까는 단상 반파는 동일하고 단상 전파는 2배였고 삼상 반파는 3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까지 줄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값으로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라고 하는 것은 96.5%가 됩니다. 96.5%.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40.6, 81.2, 96.5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것이 삼상 반파였다면 삼상 전파 정류 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오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자, 그래서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주파수의 6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거는 1.35V, 2.342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까지는 뭔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문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1.35V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죠. V. 여기서 V는 선간 전압이고요. 2는 상전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2파이분의 3 루트 6이 아까 1.17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삼상 전파에서는 파이분의 3 루트 6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34가 됩니다. 요게 이제 삼상 반파고요. 요게 이제 삼상 전파입니다. 그럼 2.34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교류 전원의 실효값, 즉 상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전압. 그런데 선간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2.34에다가 이것을 2를 선간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상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걸로 돼서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2.34라는 값이 어떻게 바뀌냐? 1.35라는 값으로 바뀌고 선간 전압 V가 됩니다. 자, 이때 V는 뭐라고요? 선간 전압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선간 전압의 실효값인지 상전압의 실효값인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선간 전압의 실효값이다 그러면 1.35가 나와야 되고요. 상전압의 실효값이면 2.34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동률 같은 경우는 직류분의 교류분이 4% 수준이 되고요. 우리 정류 효율 같은 게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99.8%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 효율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확인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실효값 2일 때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출력 전압 평균값은 0.45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0.45가 아니라 0.45 맞죠? 그렇죠? 단상 반파니까 0.45 맞습니다. 자, 실효값 2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서의 직류 출력 전압 평균값은 0.72이다. 위의 내용이 맞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류 회로 중 맥동률이 가장 낮은 것은 삼상 전파 정류 회로이다. 그만큼 정류가 더 잘 된 거니까 맥동률이 가장 낮은 것 4%를 자랑하는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220V의 교류 전압을 전파 정류하여 순저항 부하의 직류 전압을 공급하고 있다. 정류기의 전압 강하가 10V로 일정할 때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정류기의 전압 강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했던 이런 직류 출력 전압에서 정류기의 전압 강하를 다 빼줘야 됩니다. 즉, 이 D에서 정류기의 전압 강하가 예를 들어 5V다. 그럼 5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 되는데 자,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10V를 일정할 때 부하에 걸리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봤죠. 단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한 전파 정류 회로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저기 220V라고 주어져 있는 건 결국에 교류 전원의 실효값입니다. 아무런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교류 전원의 실효값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P, 이 D라고 하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0.92가 되고요. 여기서 10V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0.9 곱하기 220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188V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이 되는 거예요? 188V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 변환 장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컨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면 인버터,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 같은 경우는 교류를 또 다른 주파수를 가진 다른 교류로 바꿔주는 게 사이클로 컨버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초퍼가 나오게 되는데 초퍼라고 하는 것은 온오프를 빠른 속도로 하는 것. 초퍼라고 하는 게 이제 촉촉촉해서 잘게 써는 기구를 말하거든요. 그 잘게 써는 기구를 말하는데 결국에 온오프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DC-DC를 변화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초퍼는 직류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압형 초퍼는 전압을 줄였다는 것이고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작은 거. 승합형 초퍼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큰 거. 그다음에 GTO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사용이 되는 게 초퍼 회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버터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데 단상이면 단상, 삼상이면 삼상을 사용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살펴보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는 컨버터이다. 교류를 직류로, 컨버터 맞습니다. 자, 인버터는 교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이다. 아니죠. 사이클로 컨버터가 교류로 바꾸게 됩니다. 자, 교류를 다른 주파수를 가진 교류로 변환시키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초퍼는 뭐였죠? 초퍼는 직류로 바꾸는 컨버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자동 제어를 떠나서 이제 반도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은 분명히 다음에 자주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진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또 이런 어떻게 하면 또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